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학 제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행정학 선택 벌써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부의 두 얼굴 경제 에세이 책의 제13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13장 공무원은 왜 철밥통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참 유명한 말이죠. 자, 공무원을 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청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량진을 비롯해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뭐 도서관이라든가 집에서 산속에서 뭐 기숙사에서 아주 치열하게 시험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무원, 그 철밥통인 이 공무원이 왜 이 시대에 철밥통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를 좀 이론적으로 재미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그 13장의 주제입니다. 예, 공무원은 왜 철밥통이 되는가 참 재미있는 주제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막스웨버의 관료제 이론이라는 걸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거하고 관료제하고 뭐가 관련되냐? 관료제라는 거는 어떤 대규모의 계층제 조직을 관료제라고 해요. 대규모. 우선 큰 규모고요. 대규모, 계층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죠. 피라미드. 그래가지고 공무원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 보면 1급부터 9급까지. 그리고 이제 장차관. 이렇게, 돼 있는 피라미드 계층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큰 규모죠. 이것은 뭐 정부만 관료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도 다 관료제 조직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유독 왜 삼성이나 현대 민간 기업의 관료제 조직에서는 철밥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정부의 관료제에서는 철밥통이다, 신의 직장이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라는 거죠. 민간 기업이 삼성, 현대가 훨씬 더 연봉이 공무원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더 적은 정부 관료제에는 왜 신의 직장이 될까 하는 거를, 물론 안정성 때문에 그렇겠죠. 뭐 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이 없고 오히려 더 팽창하고 함부로 잘라낼 수 없고 해고할 수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막스웨버의 관료제 모형을 생각해야 돼요. 막스웨버는 국가를 관료제랑 연결시켰어요. 국가. 막스웨버는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막스웨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칼 막스죠. 칼 막스, 마르크스. 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를 하면 국가라는 거는 어떤 사회의 물적 토대인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낸 생산 양식. 양식이라는 것을 시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이고, 이 구조를 반영하는 상부구조. 하나의 거울과 같은 거죠. 이걸 상부구조라고 해요. 이 상부구조는 법과 제도, 문화,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상부구조의 총체가 국가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 양식을 그냥 반영하는 거울에 불과한 것이고, 생산 양식은 부분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의 관계이고, 지배적인 계급인 자본가의 이익을 그대로 상부구조는 반영하는 것이다, 이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결국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독재가 실현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하면 공산화가 되면은 상부구조, 즉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국가라는 구조는 해체되고 없어질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칼 막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것에 대해서 막스웨버는 국가라는 것은 단순한 물적 토대를 반영하는 상부구조, 즉 허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견고하게 물적 토대를 총괄하는 하나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이게 폭력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의 본질을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폭력은 뭐예요? 왜 폭력을 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깡패가 왜 사람을 때려요?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돈 내놔 이거 아닙니까? 전쟁도 강한 폭력의 한 형태죠. 그러면 이 폭력의 근본 원인은 지배다 이거예요. 지배를 위한 것이에요. 인간의 근본 구조는 지배이고 생산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관계는 상과 하의 지배다. 가족관계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지배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요. 회사도 다 지배관계라는 거예요. 정부도 다 지배관계예요. 사회도 모든 게 지배관계이고 이 지배관계의 본질은 폭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력을 가장 시스템 하에서 내면화한 거, 그것이 국가다, 내면화시킨 게. 추상적인 법과 제도로서 내면화시킨 것이 국가이고, 국가의 본질은 폭력이고 지배를 위한 거예요. 지배의 반영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배의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카리스마에 의한 지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에 의한 권위가 있고요. 근데 근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등장한 근대 사회에서의 지배의 근본 방식은 뭐냐면은 합리적 지배다 이거야. 합리적 지배. 합리적 지배이고 이 지배는 법과 제도의 법에 의한 것이다. 국민들이 위임이 법화, 위임을 한 의회에서 제정한 제정법에 의한 합리적 지배를 하는 것이고, 그 합리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관료제라는 거죠. 근대 관료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통 관료제, 가신 관료제, 카리스마적 관료제 하고 본질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법에 의해서 합리적 지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 대표적인 방식이 몰인가성이라고 하는 impersonality. 이거죠. 몰인가성. 우리가 공과사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과사를 구분하고 사적인 관계들을 공적인 영역에 침투시키지 않는 이런 계급 구조. 이것이 관료제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막스 웨버가 본 이 관료제의 이 본질이 왜 철밥통으로 이루어지느냐. 지배를 위한 폭력을 독점하는, 즉, 공권력이라는 것을 독점하는 이 정부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해 우월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시민사회에서 우월적일 수밖에 없고, 이 우월적인 지배구조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권력을, 세련된 제도, 법과 제도에 의한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시민사회의 형성이 약한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 시민사회가 더욱더 붕괴되어 나가는 거죠. 더욱더. 예? 서구사회가처럼 유럽이라든가 미국처럼 이런 시민사회가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이런 부르주아 혁명의 전통을 겪었던 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강력한 영역을 차지하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죠. 미국은 아예 막스 웨버의 관료제 이론에 의한 국가론을 아예 거부하는 나라죠. 여기는 철저하게 뭐예요? 다원주의적 방식이 다원주의. 네? 국가라는 건 실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다원주의거든요. 실제는. 일종의 협회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유럽적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형용화된 이런 한국사회 같은 데에서는 더욱더 국가가 우월적인 자리에서 시민사회를 짓밟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독재화되고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시장경제가 붕괴되는 그 근본 원인은 이런 폭력적인 국가관이 너무도 과잉 인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는 철저하게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고, 이 지배 권력을 공고로 해가지고 이 관료제는 무한팽창한 거죠. 무한팽창. 이 무한팽창의 그거에는 규제라는 도구가 있어요. 규제. 그러니까 시장 실패라는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잘못된 시장 실패를 교정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바로 여기서 이제 이게 시장 실패예요. 그래서 정부는 무한히 팽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철학통이라는 공기피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계급제와 직위분리제라는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이 만약 되신다면은 이제 정부 조직 안에 들어가면요 철저하게 계급제라는 형태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10년간 했었는데요. 완전히 피라미드 계층제죠. 군대 조직처럼 강력한 계급에 의한 소위 말해서 계급 깡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방식이에요. 물론 소위 말해서 직위분리제라고 해가지고 직무 분석이라든가 직무 평가를 한다라고 쇼를 부리긴 하지만 철저하게 사실상 비현실적인 그런 방법들이고요. 이 직위분리제가 거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직위분리제라는 거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급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아니라 직무를 정해요. 직무와 직위예요. 일의 내용이 뭐고 일의 내용은 직무라고 하나 우리 잡이라 그래요. 잡이요. 그다음에 그 일을 하나하나 정하는 것을 포지션이라 그래요. 그 위치를. 이 피라미드 계층제 주식에서 각각의 직무들과 직위들을 다 객관적으로 일의 내용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내용들을 난이도와 얼마나 되겠냐? 난이도와 희소성이라는 거. 희소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물론 세부 기대 사회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의 내용을 객관시시키는 거죠. 그리고 직무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등급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급과 다른 거예요. 등급하고요. 클래스하고 그레이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정하고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급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하는 이런 체제가 이제 이게 과학적 관리법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1900년대에 등장해가지고 민간 대기업에서 발전했던 그것을 정부가 이제 도입해가지고 발전시키게 된 거예요. 1920년대 때 미국에서도 이제 직위분리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가지고 정부에도 연방 정부라든가 각 주정부 이런 데서 다 직위분리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사람보다는 직무와 직위 중심의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직위분리제가 되면요, 어떤 공무원을 무한팽창시키는 거, 조직을 무한팽창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직무라든가 직위라는 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특정한 부처의 직무와 직위의 수는 몇 개다라는 게 나와 있고, 거기에는 그러면 직무, 직위의 수가 100이면 100명간 최대 고용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200명, 300명을 고용하냐는 거예요. 이런 계급제에서 사람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이 하나의 부서라든가 부처, 그 다음에 하나의, 과, 이런 팀 단위들이 몇 명의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수행해야 될지, 그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정부가 계급제를, 근간을 토대로 올라서 있다라는 거, 직위분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공무원이 철밥통이 된 근본적인 이유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시민사회 통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볼 때요, 우리나라 조직은 철저하게 기능별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별 조직. 이 기능별 조직을 우리가 유형 조직이라 그래요. 유형 조직. 이 유니터리 조직이에요. 이 유니터리. 유니터리라는 거는 단일하다는 얘기예요.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사라든가 이제 정부 부처에 가보면은 회계과, 무슨 영업과, 그 다음에 상품 기획과, 생산과, 이렇게 어떤 기능에 따라서 통합해가지고 단일화시키는 거죠. 기능 중심으로 뭉쳐요. 그러면은
예, 하나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쭉 모여가지고 하나의 부서를 형성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에 대한 어떤 규모의 경제랄까? 도구를 사용하는 점에서 회계에서는 회계 관련 서류들 장비라든가 지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작용해요.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기업이라든가 정부가 초기 성장기 단계에서는 이 유니터리 조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시장에서 이 정부라는 건, 아니, 조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직이론 중에서 조직경제학을 보면요. 조직경제학은 거래비용 경제학이거든요. 우리가 거래비용 경제학이고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성립이 된 것이고요. 윌리엄슨이 이제 그것을 또 코스를 이어받아가지고 집대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슨은 민간 기업의 조직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직은 형성되고 발전되느냐 할 때는 이 관료제 조직 내에 조정비용이죠, 조정비용. 이 조정비용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정비용이 더 크다면은 시장으로 거래를 해야 되고, 조정비용보다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더 크다면은 조직을 형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고, 조직을 확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비용이 조직이 커질수록 커지는데, 그럼 조정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애명가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애명가설이라는 거는 이 유니터리 조직에 대해서 멀티 디비저널 조직이거든요. 이 여러 개의 부서가 나눠진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업으로 따지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면 트럭 생산부, 버스 생산부, 승용차 생산부. 옷으로 따지면은 청년옷, 여성옷, 남성옷, 아동옷, 노년옷 이런 식으로 상품의 최종 단위의 특성을 완제품 생산의 특성을 그룹핑화해가지고 그 그룹핑한 단위로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부서, A 제품 사업부, B 제품 사업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최종 제품의 사업부 단위로 조직을 편성을 하고 여기에다가 중간관리자 이걸 보통 어떤 기업에서는 소사장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중간관리자가 이것을 각 사업부를 통제하게 하고요. 관리 통제하게 하고 이 안에다가 생산부, 기획부, 디자인부, 마케팅부, 회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기능별 부분을. 여기서 중복되죠. 기능별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거래비용보다 조정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이 조정비용이라는 거는 이 전문화됨에 따라서 더해지는 각 기능별 칸나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생산부 애들이 마케팅부 말을 안 들어요. 디자인부 애들이 회계부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칸막이 때 벽이 쳐지는 걸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다 느낄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제품 단위로 해서 통합시키면은 조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윌리엄슨의 아이디어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 유명한 애명가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조직 보면은 멀티 디비전은 아예 꿈도 못 꾸고요. 여전히 기능별 조직에다가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직 구조를 또 기계적이다, 유기적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기계는 머신처럼 상하 계층과 수평적 칸막이부를 마치 부품처럼 완전히 명백치 않은 것을 얘기하고, 유기적이라는 것은 서로 의존성, 부서와 부서, 상하의 관계, 유동성을 굉장히 두는 것을 얘기한다. 융통성을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구조는 기계적 구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져. 예.
군대 조직이 대표적인 기계 조직이 아닙니까? 그러나 위원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대학 조직들 보면은요, 우리가 뭐 에듀오크래시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유기적 조직이죠. 우리나라 뭐 정부도 지금 팀제라는 거를 형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용어도 써오고 있어요. 그러나 유기적 조직하고는 사실상 어려움이고 기계적 조직 구조로 형성되면서 멀티디비전은 끈도 못 꾸고 앉아 있고 여전히 기능별 조직 구조에 안주하고 있다. 이런 기능별 조직에는 관료 부서들이 하나하나의 성처럼 작은 성처럼 견고한 칸막이를 치고서 자기들끼리 아방궁을 꾸리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그 안에서 독점하는 그런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더욱더 정부 공무원들의 철학 통화를 강화시키는 거죠.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들만의 소규모 영토 안에서의 이익을 즉 떡고물을 창출하는데 몰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봉은 작아도 민간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내려오는 것. 지금 뭐 국민연금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그런 어떤 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군인연금 이런 것들의 실효보장률이 80%나 돼요. 국민연금은 40%도 채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매년 적자이고 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분을 떼어주는 이 사적 공적연금에 안주하면서 기생해 나가는 이 공무원 집단 이것이 철밥통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고 그 구조에는 이런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직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괜히 철밥통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민간 기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것이 아니다. 근본 메커니즘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민간 기업이 더 발전돼야 되고 하지만 이런 조직 구조, 왜곡된 조직 구조 하루아침에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